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종로 창업 카페입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저희가 그래서 창업 카페에서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여기 보이시는 공동 창업 분쟁 예방, 창업자들끼리 좋은 사업 하려고 만나가지고 왜들 이렇게 싸우는지, 그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간단한 재미있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고스의 스타트업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창업팀들이 각 성장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고 또 처하는 어려움들도 서로 다르지만 모든 스타트업들,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창업안, 공동 창업자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또 공동 창업자 간에 어떻게 분쟁을 방지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공동 창업은 결혼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을 아무나 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 창업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랑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업의 경우에도,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분쟁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송까지 벌이고 형사고소를 하는 분쟁들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갈등이 빚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거는 일종의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과는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레프터스토의 작품에서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대체로 그 이유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그 이유가 다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동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갈등 중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피할 수 없고 또 어떤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갈등도 있겠지만은 전혀 불필요하고 서로를 사업 자체를 파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불신과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공동 창업자들이 어떤 형태의 분쟁들을 겪게 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몇 가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어떤 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좀 간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함께 공동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인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뜻과 삶과 미래를 함께 하려는 공동 창업자들과 화평하고 행복하게 함께 사업을 꿈꾸어 나가고요. 설령 서로가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동 창업자들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공동 사업을 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창업자의 분쟁 예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동 창업의 형태가 법적으로 어떤 형태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 창업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적 형태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조합, 이 두 가지죠. 자, 하나는 별도의 주식회사라는 상법상 법인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를 통해가지고 그런 계약관계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조합계약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동업계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손익 분배에 관한 비율을 정한 것, 그런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너와 나랑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역할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자 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영위한다면 다른 별도의 법적인 행위가 없다면 바로 그것은 조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민법상 동업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판명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사례를 볼까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김밥집을 둘이서 동업해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김밥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업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하나의 계약 형태로 개인 사업자 같은 취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는 무엇일까요? 주식은 알지만 주식회사를 모르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상법상 별도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영리법인입니다. 지문이 새로 나오는 거죠. 법인격은 뭐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차업의 사업의 주체 중에서 조합과 주식회사는 크게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인격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법률 관계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떠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권리와 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법적인 의무, 채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냈어요. 그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모임인 무언가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권리의 의무의 주체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법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인은 민법상으로는 우리가 소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같은 형태가 있고요. 또 주식과 자본으로 이루어진 법인격으로서 주식회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법인격은 원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주인 혹은 그 대표자인과 완전히 분리된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건 내 회사야, 이 회사의 오너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이 회사의 오너, 심지어는 이 회사의 주식의 100%를 소유한 단 한 명의 주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 회사라는 법인격은 이 사람과 구분되는 그런 법적인 실체이자 법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 소유를 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혹은 이 회사의 대표자이든 그 사람이 각 개인과 이 주식회사 자체는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이 회사의 주식을 출자한 그 자본금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개인은 구분된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회계 및 출금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자, 회사와 주주, 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회사하고 회사가 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작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수익을 거둬서 크게 20억 원 만약에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급하게 사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자금을 15억을 빼가지고 내가 내 집에 부동산을 샀다. 혹은 내 개인적인 빚을 갚았다. 자, 당장 듣기에도 뭔가 부적절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이런 경우에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횡령이 될까요? 내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계좌의 내용은 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주라 할지라도 내가 대표라 할지라도 이 회사는 나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대여를 하거나 그 돈을 빌리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나 급여라는 정당한 법률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동업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동업관계에서는 바로 이런 별개의 법인격이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자체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동업을 정산하고 동업 비용을 나눌 때는 조합 재산을 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를 별도의 법인격, 조합 자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농업협동조합 혹은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 소유하고 소송 당사자도 되고 그러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명칭은 조합이라고 쓰지만은 그 법적인 성격은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우리가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합,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로 하나 만들어진 것을 바로 조합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법인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담 안 하는지 모든 것들은 법인세법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요. 이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주주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이 회사와 관련된 이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 개인과는 분리돼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합에 관련해서는 개인으로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네, 법인 사업자와 아닌 사람이 또 세법상으로도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체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식회사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그 외의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인 사업자라는 점에서 세법상으로 다른 취급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의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발명품입니다. 무슨 발명품이냐면요. 아까 저 유한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수익은 볼 수 있지만은 그 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그 회사 자체가 만약에 파산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당사자인 주주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금 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이제 시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식회사가 왕성하게 꼽히기 시작했던 시점을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의 사업을 벌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구대를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그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바로 주식회사라고 보는 거죠.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계속 조달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은 아까 제가 말한 김밥집과는 다르게 고속 성장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올해 이렇게 수입을 내가지고 그 중에 10% 정도를 아껴서 그 10%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출은 늘어가지만 적자를 받지만 계속 자금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의 우리의 장악력을 빠르게 키워나가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스타트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러한 자본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건 바로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조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조합원, 계속 새로운 동업자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자기가 일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조합원은 어떨까요? 조합원 또한 원칙적으로는 임명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금만 투자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개개인이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주는 자본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IPO를 목적으로 한다, 상장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지분을, 주식을 팔아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VC들이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죠? 우리가 지금 투자한 이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양도가 가능하고요.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고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미리 보고 투자한 투자자로서는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회사의 성장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로서는 주식을 발행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있어서 조합과 주식회사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형태, 우리나라의 동업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형태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조합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랑 다르게 일반적인 소규모 작은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업 사업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여러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러 대상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구조가 아닌 작은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합 형태, 동업 계약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형태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법적인 성격 없이 두 사람의 동업 계약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동업 관련된 분쟁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한 40년 된 동업체인데도 동업 계약서 조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업 계약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약은 몇몇 종류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꼭 서면이 없더라도 당사자 합의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두 사람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수익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 그런 합의만 있더라도 조합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합유라는 형태로 재산을 소유 관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외부적으로는 구별되지는 않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정산의 과정에서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조합의 재산의 처분함에 있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조합은 일정 규모의 소규모의 사람들이 계속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 더 맞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과 관련해서는 이익 분배와 지분 정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나간다면은 혹은 최종적으로 이 조합을 끝낸다면은 어떻게 서로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신의만을 믿고 하다가 많은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합의 동업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는데 꼭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정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이죠. 어떻게 손익분배를 나눌 것인지, 그리고 역할 분담. 조합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누구 한 명이 대표자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명의로 조합을 대표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합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할 것이고요.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동의를 한 부분인데요. 회계 및 이익 분배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수익이 났고 어떻게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재산의 범위, 그리고 동업 종료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개인들의 동업 계약에 따른 조합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업 탈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이 나 이제 그만 너희들이랑 동업하려고 나갈 때 어떻게 지분 정산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익 분배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기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익 분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익이 나고 우리가 지출이 된 부분에서 순수익에 대해서 분배하고 순손실에 대해서 또 분배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매월 하는 게 맞을까요? 매주? 매년? 바로 그런 점들을 상호 간에 분쟁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정하지 않는다면 이익 분배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는지에 따라서 순손실로 볼 수도 있고 순이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분정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조합의 순재산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계속 동업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조합의 순재산이 얼마인지, 순채무가 얼마인지, 이게 과연 조합의 채무인지 혹은 조합의 재산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재산인지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동업 같은 형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동업계약서에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회계와 조합의 재산, 우리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조합계약의 성격이자 내용이다. 꼭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